한국의 집념 앞에 세계가 침묵했다. 바다 위의 기적. 울릉도는 오랜 세월 바다 한가운데 외롭게 떠 있었다. 아름다운 자연은 섬을 빛나게 했지만 그 속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은 언제나 험난했다. 바람은 계절마다 거세게 몰아쳤고 파도는 때로 벽처럼 섬을 가로막았다. 육지로 나가려면 배를 타야 했지만 사흘 중 하루는 결항이라 할 정도로 잦은 기상 악화가 주민들을 가두었다. 급한 병이 생기면 속수무책이었고 아이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울릉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의 입에서 늘 나온 말은 하나였다. 우린 이 섬에 갇혀 산다. 한국 정부는 이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릉도 공항 건설이라는 대담한 계획을 발표했다. 바다 위에 활주로를 건설한다는 발상은 국제적으로도 전례가 드물었다. 발표가 나자마자 세계는 술렁였다. 특히 주변 국가인 일본과 중국의 전문가들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비난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냈다. 바다 위에 활주로라니 말도 안 된다.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목소리들은 국제회의석상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한 국제인프라 포럼에서 한국의 계획은 아예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례로 거론되기까지 했다. 이때 회의에 참석한 유엔 인프라 평가단의 수석위원, 프랑스 출신의 토목 전문가 마르셀 뒤퐁이 파견을 제안받는다. 그는 평생 다리와 항만을 연구하며 국제적 권위를 얻은 인물로 사람들은 그의 판단이라면 객관적일 것이라 여겼다. 마르셀, 당신이 직접 가서 확인해 주시오. 한국이 하는 일이 과연 현실적인지. 동료 위원들의 요청에 그는 잠시 망설였으나 곧 고개를 끄덕였다. 스스로도 호기심이 일었다. 바다 위의 공항이라니 과연 얼마나 무모한 도전일까. 며칠 뒤 그는 울릉도에 발을 내디뎠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다. 지푸른 바다, 깎아지른 절벽, 그리고 그 위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집들. 하지만 동시에 거친 바람이 그의 얼굴을 세차게 후려쳤다. 파도는 괴물처럼 바위를 때리며 흰 포마를 토해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곳에 활주로를? 미친 짓이야.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현장에는 이미 수많은 인부와 기술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이른바 케이슨이 바다 위로 떠올라 있었다. 그것은 마치 인공섬처럼 보였고 그 위에서 중장비가 굉음을 내며 움직이고 있었다. 현장 책임자는 한국인 기술자 박준호였다. 마르셀은 그와 인사를 나누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솔직히 말해주시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파도와 바람이 이렇게 거센데. 준호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선생님, 우리는 단순히 활주로를 짓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잇는 다리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말은 마르셀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오랜 세월 거대한 구조물을 설계해왔지만 주민의 삶과 직결된 의미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기술자는 처음이었다. 그날 저녁 마르셀은 섬마을을 걸었다. 길모퉁이에서 만난 노인 최영식은 그에게 섬의 현실을 들려주었다. 손녀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졌을 때 날씨가 나빠 배가 며칠 동안 뜨지 못해 결국 육지병원에 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였다. 손녀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가족은 아직도 그날의 공포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공항이 생기면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죽음과 맞바꾸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소.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에 마르셀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이 프로젝트는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깨달았다. 이곳에서 공항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선이자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의 문이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현장을 찾았다. 준호와 기술자들은 밤을 새우며 설계도를 검토하고 끊임없이 파도와 싸우고 있었다. 피곤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한 젊은 기술자 김하늘은 마르셀에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하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울릉도 사람들이 더는 고립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르셀은 그 순간 자신이 그동안 보아온 수많은 거대한 토목 사업과는 전혀 다른 감각을 느꼈다. 이곳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과 희망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밤바다에 부딪히는 파도를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혹시 내가 틀렸던 건 아닐까? 이들이야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진짜 주인공이 아닐까? 바다는 하루가 다르게 표정을 바꾸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잔잔했던 파도가 오늘은 거대한 괴물처럼 몰아쳐 현장을 집어삼킬 듯했다. 바닷속에 가라앉힌 케이스는 흔들렸고 강풍은 크레인을 위협했다. 마르셀은 안전모를 눌렀으며 준우에게 다가와 물었다. 이런 날씨에도 계속합니까? 위험합니다. 그러자 박준우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선생님, 이곳에서는 날씨가 좋을 때를 기다리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우리는 거친 바다와 싸우며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다. 울릉도의 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곳에서 바람과 파도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맞서야 하는 것이었다. 공사는 예상보다 훨씬 더디게 진행됐다. 케이슨 하나를 가라앉히는데도 수십 번의 조정이 필요했고 파도에 밀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하루에도 수차례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다. 크레인 줄이 끊어져 철 구조물이 바다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고 잠수부 한 명은 기계에 발이 걸려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런 순간마다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렸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 라는 불안이 번졌다. 하지만 기술자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밤마다 임시 숙소에 모여 서로의 손을 잡고 다짐했다. 우리가 포기하면 울릉도는 영원히 갇힌 섬으로 남는다. 반드시 끝까지 가자. 마르셀은 그런 장면을 지켜보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유럽에서 수많은 토목 사업을 봐왔지만 이렇게 모든 이들이 한마음으로 결속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는 어느 날 일지를 쓰며 이렇게 적었다. 이 공사 현장은 단순한 건설 현장이 아니다. 여기는 국민 전체가 함께 꿈꾸는 거대한 의지의 현장이다. 그 와중에 주민들의 참여는 더욱 감동적이었다. 노인부터 청년까지 자원봉사를 하며 현장을 도왔다. 어떤 이들은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기술자들에게 나눠주었고 어떤 이는 돌 하나라도 나르겠다며 공사장으로 나왔다. 특히 어린 소녀 최유나의 이야기는 마르셀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배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만약 공항이 있었다면 헬기를 통해 제때 치료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마르셀은 더 이상 객관적인 관찰자가 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 이 공항은 반드시 완성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싹 텄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냉담했다. 일본과 중국의 언론은 연일 한국을 비난하며 세금을 바다에 던지는 무모한 사업이라고 조롱했다. 유럽의 일부 학자들마저 지속 불가능한 계획이라며 보고서를 내놓았다. 마르셀은 점점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본래 그는 객관적 평가자로 파견된 인물이었지만 이제는 그 누구보다 현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날 유엔으로 보내는 중간 보고서를 앞에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나는 기술자로서 이 프로젝트의 어려움을 지적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으로서 이들의 희망을 외면할 수는 없다.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일까? 그때 박준호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우리는 기술만으로 이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이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설사세계가 뭐라 하든. 그 말은 마르셀의 갈등을 꿰뚫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외부의 감시자가 아니라 이 거대한 도전의 증인이자 동참자가 되어야 한다고. 시간은 흘러 드디어 첫 활주로 구간이 완성되는 날이 다가왔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환호했고 기술자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단지 콘크리트 위에 선 하나의 길이 아니었다. 고립된 섬이 세상과 이어지는 첫 희망의 달이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활주로 길이를 늘려 중형 항공기까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이는 비용과 기술 난도의 측면에서 훨씬 더 어려운 도전이었다. 국제사회는 다시 압박했다. 더 이상은 무리다다. 그만두라. 마르셀은 그 순간 확신했다. 이 공사는 끝까지 가야 한다. 이들이 멈춘다면 그것은 단순히 활주로가 아니라 이 섬 사람들의 꿈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회의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누구보다 뜨거운 결의로 타오르고 있었다. 활주로의 절반이 완성되었을 무렵 한국 정부는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맞물려 건설비가 예산을 초과하기 시작한 것이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 연일 목소리를 높였다. 울릉도 공항은 밑빠진 독이다. 그 돈으로 차라리 본토의 도로와 병원을 확충하라. 정부 고위 관계자들조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때는 강력히 밀어붙이던 국토부 장관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쯤에서 멈추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 소식이 울릉도에 전해지자 섬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주민들은 울분을 터뜨리며 광장에 모였다. 그날 밤 박준호와 그의 동료 기술자들은 숙소 마당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회의를 열었다. 만약 정부가 발을 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직접 끝까지 해야지. 주민들이 우리를 믿고 있잖아.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때 마르셀이 앞으로 나섰다. 여러분, 저는 유엔의 평가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이 공항은 단순히 한국의 사업이 아니라 세계가 지켜보는 희망의 실험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국제사회를 설득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놀랐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던 그가 이제는 누구보다 뜨거운 지지자가 된 것이다. 며칠 뒤 뜻밖의 사건이 터졌다. 거센 태풍이 울릉도를 덮친 것이다. 시속 160km의 강풍이 활주로 일부를 집어삼키며 수많은 구조물이 무너졌다. 바다에 가라앉힌 케이슨 몇 개가 심하게 기울었고 그 위에 올린 콘크리트가 갈라졌다. 주민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이제 진짜 끝난 거 아니냐? 그러나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주민들과 기술자들이 다시 공사장으로 몰려온 것이다. 그들은 흙을 퍼나르고 부서진 구조물을 정리하며 서로를 격려했다. 심지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까지 작은 손으로 돌멩이를 주워 날랐다. 그 모습에 마르셀은 깊은 충격을 받았다. 이곳은 단순히 활주로를 짓는 것이 아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세우는 곳이다. 그는 즉시 유엔에 긴급 보고서를 올렸다. 울릉도 공항은 국제 지원이 필요한 인류적 과제입니다.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고립된 공동체의 생존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유엔 차원의 기술 및 자금 지원이 시급합니다. 보고서는 빠르게 회람되었고 몇몇 유럽과 아시아 국가의 전문가들이 울릉도에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현장을 직접 보고 경악했다. 척박한 바위섬에 활주로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 모습은 믿기 어려운 기적처럼 보였다. 하지만 위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일본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울릉도 공항은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다. 중국 역시 가세에 정치적 압력을 가했다. 국제 여론은 다시 혼란스러워졌다. 마르셀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전문가로서 기술적 가능성을 증명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는 그의 권한 밖이었다. 그때 주민 대표 최윤아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그녀는 울릉도 청년회를 대표해 국제 언론 앞에 섰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병원에 갈 수 있는 길,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는 길을 원합니다. 이 공항은 무기가 아니라 생명의 다리입니다. 그 진심 어린 호소는 세계 언론을 흔들었다. CNN, 알자지라, NHK, 유럽 주요 방송이 일제히 보도하며 울릉도의 눈물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세계 여론은 점차 한국 편으로 기울었다. 그 무렵 한국 기술진은 최후의 난관에 직면했다. 활주로를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 500m 구간을 받아 위에 떠있는 초대형 구조물로 연결해야 했는데
기존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해외 기업들조차 손을 내저었다. 그때 박준호는 과감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우리가 직접 새로운 시공법을 만들자. 바다 위에 인공 암초를 설치하고 그 위에 구조물을 얻는 방식이다. 아무도 해본 적 없는 방법이지만 우리라면 할 수 있다. 동료들은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제안을 따르기로 했다. 그리고 수개월간의 실험과 실패 끝에 마침내 새로운 공법이 완성되었다. 그것은 한국형 해상활주로 시공법이라 불리게 되었다. 마르셀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이 공항은 단지 한국의 성취가 아니라 인류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상징이 될 것이다. 완공을 앞둔 마지막 날, 울릉도의 하늘은 드물게도 맑고 푸르게 열려 있었다. 수년간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응축된 활주로가 드디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바다 위로 길게 뻗은 회색 활주로는 마치 하늘과 바다를 잇는 다리처럼 반짝였다. 그날 아침, 주민들은 섬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항구와 마을 광장에 모여들었다. 아이들은 작은 태극기를 흔들며 노래를 불렀고 어른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박준호와 동료 기술자들은 눈앞의 활주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다. 수많은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 있었지만 결국 해냈다는 사실이 가슴을 벅차게 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시험 비행기의 엔진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숨을 죽였다. 하얀 비행기가 점점 가까워지며 활주로 위로 다가왔다. 모든 시선이 하늘을 향했고 그 순간 울릉도의 바람조차 멈춘 듯 고요해졌다. 비행기는 부드럽게 활주로에 내려앉았다. 휠이 바다 위 활주로를 굴러가며 연기를 내뿜자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울었고 어떤 이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을 나눴다. 아이들은 비행기가 왔다. 이제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어. 라며 소리쳤다. 마르셀은 그 장면을 눈물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유엔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이미 마음속에 쓰고 있었다. 울릉도 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다. 이것은 인류가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한 나라의 집념과 공동체의 연대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지를 증명한 기적이다. 그러나 진정한 반전은 그 후에 찾아왔다.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 중에는 한국인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주요 인물들이 함께 타고 있었다. 유엔 관계자, 국제 언론 기자, 심지어 일본과 중국의 대표단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들은 활주로에 내려 한국 관계자들과 악수하며 말했다.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이것은 경쟁의 문제가 아니다. 인류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 특히 일본 대표단의 수석 인사는 울먹이며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는 그동안 이 프로젝트를 불필요한 군사적 위협으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군요. 울릉도의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며 모든 오해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주민들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오랜 세월 긴장과 갈등 속에서 살아온 울릉도의 하늘 아래 적대와 불신이 잠시나마 녹아내린 것이었다. 며칠 뒤 마르셀은 유엔 본부 회의장에서 최종 보고서를 낭독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다. 나는 울릉도에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고 전 세계는 그로부터 희망을 배워야 합니다. 회의장은 박수로 가득 찼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일부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울릉도 공항은 이제 단순한 지역 공항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불리게 되었다. 몇 달 후 울릉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다. 공항이 생기자 의료지원팀이 섬에 상주하게 되었고 관광산업이 활기를 띠며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돌아오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삶은 달라졌다.
긴급 환자가 생기면 헬기가 아닌 여객기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었고, 섬은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었다. 박준호는 공항 터미널 앞 벤치에 앉아 활주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곁에 있던 동료가 물었다. 준호 씨, 이제 끝났네요. 기분이 어때요? 준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 뒤 대답했다. 끝난 게 아니지. 이제 시작이야. 울릉도의 미래가 지금 열리고 있어. 그의 말에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르셀 역시 먼 발치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울릉도는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다. 여기는 세계와 연결된 희망의 섬이다.